형사님, 저는 제 아버지를 2번 죽였습니다. 2024년 10월 경기도 양평의 한 경찰서 38살 여자가 취조실에 앉아 이 말을 했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형사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2번 죽이다니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열흘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양평의 한 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심하게 훼손된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별장 주인은 강남의 5층짜리 빌딩을 가진 50억 자산가. 당연히 그의 시신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날아옵니다. 시신의 DNA가 별장 주인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별장에서 죽은 사람은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불 속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은 대체 누구이고 진짜 주인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이상한 건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별장의 창고에는 휘발유 통이 5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식 결과 5통 중 3개에서 휘발유가 아니라 수돗물이 검출됐습니다. 누군가 휘발유를 물로 바꿔놓은 겁니다. 불이 붙지 않도록요. 그런데 실제로 불은 붙었습니다. 거세게 붙었습니다. 물로 바꿔놓은 그 통을 또 다른 누군가가 다시 진짜 휘발유로 교체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물을 바꾼 사람이 따로 있고 그 물을 다시 기름으로 바꾼 사람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별장 근처에 사는 할머니가 경찰을 찾아옵니다. 불이 나기 전에 별장에서 3사람이 나왔다고 합니다. 처음 둘은 젊은 남녀였습니다. 그런데 3번째 사람은 불이 나기 1시간 전에 나왔다가 다시 별장 안으로 들어갔다고요. 그 안에는 수면제를 먹고 잠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3번째 사람은 그걸 알고 들어간 겁니다. 구하러 간 걸까요? 아니면 정말 죽는지 확인하러 간 걸까요? 나중에 밝혀진 사실입니다. 3번째 사람은 다름 아닌 별장 주인 본인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자기 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지기 친구가 모든 비극의 배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아내를 죽음에 이르게 한 진범이 누군지도요. 이 아버지는 모든 걸 알면서 함정을 설계했습니다. 딸을 시험하고 친구를 시험하고 진실을 꺼내기 위해 스스로 미끼가 된 겁니다. 하지만 그 함정 속에서 아무 죄 없는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8살 딸에게 돈 벌어올게 라고 말하고 집을 나선 아버지가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딸은 왜 아버지를 불태우려 했을까요? 30년 친구는 왜 물을 다시 휘발유로 바꿨을까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모든 걸 알면서 왜 그 사람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진실극장에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무서운 건 범행이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건 모든 관계자가 자기 나름의 이유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딸에게는 딸의 사정이 있었고 친구에게는 30년의 질투가 있었고 아버지에게는 아내의 원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이유도 모른 채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진짜 피해자는 누구이고 진짜 가해자는 누구일까요?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의 어느 새벽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의 한 별장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됩니다. 소방대가 도착했을 때 별장은 이미 반쯤 무너져 내린 뒤였습니다. 진화 작업이 끝나고 거실에서 심하게 훼손된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별장의 주인은 한정우, 68살. 강남 한복판에 5층짜리 빌딩을 가진 50억 자산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국과수에서 날아온 감정 결과 시신의 유전자가 한정우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별장에서 숨진 사람은 한정우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면 불 속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은 대체 누구이고 한정우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3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21년 가을, 양평 별장의 마당에는 코스모스가 한창이었습니다.
한정우는 아내 차은숙과 나란히 평상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죠. 두 사람은 40해 가까이 함께한 부부였습니다. 한정우가 강남에서 작은 인쇄소로 시작해 빌딩 하나를 올리기까지 차은숙은 단 한 번도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을 말아 남편 도시락을 싸던 시절, 월급 80만 원으로 셋이 한 달을 버텨야 했던 시절, 차은숙은 그때를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때가 제일 좋았어. 여보, 가진 건 없었는데 걱정은 더 없었잖아. 한정우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죠. 외동딸 한서유는 그의 35이었습니다. 2년 전 의사 류진석과 결혼했고 한정우는 사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번듯한 직업, 예의 바른 태도, 딸이 고생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죠. 그의 추석, 온 가족이 양평 별장에 모였습니다. 차은숙이 직접 빚은 송편, 한정우가 마당에서 구운 고등어, 서윤이가 가져온 와인, 류진석은 장모에게 어깨를 주물러드리며 웃었습니다. 그 자리에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백종대, 65살, 한정우의 30년 지기 사업 동료였죠. 백종대는 송편을 먹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우야, 내 팔자가 상팔자다. 이런 가족이 어디 있어. 한정우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종대 내 덕도 크지. 내가 없었으면 빌딩은 꿈도 못 꿨어. 백종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류진석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잠깐, 아주 잠깐 차가워졌다는 걸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뒤, 2022년 1월, 차은숙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양평 별장에서 저녁을 준비하다 부엌 바닥에 그대로 무너졌죠.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이미 심장이 멈춘 뒤였습니다. 진단은 급성 심장마비. 평소 건강했던 사람이 아무런 전조 증상 없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장례식장에서 한정우는 관 앞에 서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40해 동안 함께한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게 어떤 건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숨을 쉬는데 숨이 쉬어지지 않는 그런 감각이었습니다. 딸 서윤이가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내가 있잖아. 내가 엄마 대신 잘할게. 한정우는 딸의 손을 붙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말을 믿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별장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한정우는 아내의 침대 옆 탁자를 정리하다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사위 류진석이 한 달 전부터 가져다 주던 건강보조식품 병이 통째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분명 3병이 있었는데 하나도 없었죠. 한정우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그때는 슬픔이 너무 커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한정우는 대부분의 시간을 양평 별장에서 보냈습니다. 강남 빌딩 관리는 백종대에게 맡기는 날이 많아졌죠. 딸 부부는 한 달에 2-3번 별장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건강을 챙긴다면서요. 그런데 올 때마다 서윤이의 눈이 서재 쪽을 향하는 걸 한정우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금고가 있는 서재, 그 안에 빌딩 등기부등본과 보험 서류가 있다는 걸 딸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서윤이가 올 때마다 사위 류진석은 한정우에게 와인을 권했습니다. 아버님, 건강에 좋은 와인이에요. 제가 직접 골랐습니다. 한정우는 사위의 정성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불편한 느낌이 있었죠. 사위의 미소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이 웃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한정우가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사위 류진석은 2년 전 불법 도박으로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도박 빚이 8억, 딸 서윤이의 카드 빚이 4억, 두 사람의 빚을 합하면 12억이었습니다. 50억 자산가의 딸 부부가 12억의 빚더미 위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백종대, 30년 직이라는 이 남자는 아내 장례 이후 부쩍 한정우를 찾았습니다. 정우야, 혼자 있으면 안 돼. 내가 옆에 있을게. 세무사도 연결해 주겠다고. 빌딩 관리도 내가 좀 더 신경 쓰겠다고. 그 친절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너무 빈틈이 없어서 오히려 이상한 것이었는데
한정우는 그때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백종대는 한정우의 서재에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세 사람, 딸과 사위와 30년 지기 친구, 이들 중 누가 가장 먼저 계산기를 두드렸을까요? 한정우는 아직 몰랐습니다. 아내 차은숙의 죽음이 자연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계산을 시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내가 떠나고 6달이 흘렀습니다. 2022년 7월, 한정우는 아내의 옷장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반년 동안 손대지 못했던 곳이었죠. 문을 여는 순간 차은숙이 즐겨 입던 연보라색 가디건에서 아내의 채취가 올라왔습니다. 한정우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디건을 얼굴에 묻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죠. 옷을 하나씩 꺼내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가디건 주머니에서 작은 약봉지가 떨어졌습니다. 하얀 알약 4알. 봉지에는 아무런 표기도 없었습니다. 병원 이름도, 처방 의사 이름도, 약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죠. 한정우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차은숙은 평소 약을 잘 먹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병원에 가더라도 반드시 처방전을 챙기는 꼼꼼한 성격이었죠. 그런 아내의 주머니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약이 나온 겁니다. 한정우는 그 약을 양평의 한 약국에 가져갔습니다. 약사가 알약을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졸피뎀이에요. 수면제입니다. 의사 처방 없이는 구할 수 없는 약인데 포장이 좀 이상하네요. 수면제. 잠을 못 이루는 밤이 있었던 걸까? 한정우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40해를 같이 산 아내였습니다. 잠을 못 자면 한정우가 먼저 알았죠. 차은숙이 수면제를 먹고 있었다면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 순간 장례 직후 사라졌던 건강보조식품 병이 떠올랐습니다. 사위 류진석이 가져다 주던 그 병, 3개가 통째로 사라졌던 것. 한정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확신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왜 장모에게 수면제를 먹이겠습니까? 한정우는 약을 서재 금고에 넣고 문을 잠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더 큰 균열이 찾아옵니다. 8월 어느 날, 재무설계사 문지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문지은은 한정우의 보험을 10년째 관리하는 사람이었죠.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 확인드릴 게 있는데요. 혹시 올해 초에 사망보험 수익자를 변경하셨나요? 한정우는 변경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사망보험금 30억 원의 수익자는 원래 사회복지법인으로 지정되어 있었죠. 아내와 함께 정한 것이었습니다. 딸에게는 빌딩을 물려줄 테니 보험금은 사회에 환원하자고요. 문지은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에 수익자가 한서윤 씨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회장님 도장이 찍혀 있는데 이상한 게 회장님이 직접 오신 적이 없거든요. 대리인이 서류를 가져왔어요. 한정우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대리인이 누구였소? 신분증 사본만 남아있는데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한정우는 곧장 서재로 갔습니다. 금고 안, 서류 보관함, 도장이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한정우가 사업을 하며 쓰던 인감 도장, 그 도장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누가 가져갔을까요? 서재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은 3명뿐이었습니다. 딸 한서윤, 사위 류진서, 그리고 백종대. 한정우는 소파에 앉아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사라진 건강보조식품병, 처방전 없는 졸피뎀, 바뀐 보험 수익자, 없어진 도장, 그리고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 하나하나는 우연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한 줄로 이어지면 그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한정우가 우연히 딸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됩니다. 서윤이가 별장 뒤뜰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오빠, 나도 알아. 근데 어떡해. 아빠가 의심하면 다 끝나는 거잖아.
전화 너머로 류진석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선명하진 않았지만 다급하고 날카로운 톤이었습니다. 서윤이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조금만 더. 한정우는 모퉁이에 서서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자기 딸이 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는 게 무엇을 참는다는 건지 아버지는 알아버린 겁니다. 그날 밤 한정우는 서재에 앉아 노트를 꺼냈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꺼내 앞에 놓고 떨리는 손으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은수가 내가 왜 죽었는지 이제 알 것 같다. 그리고 며칠 뒤 한정우는 서울의 한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경찰서가 아니라 법률사무소였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왜 경찰에 가시지 않습니까? 한정우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딸이 정말 괴물이 된 건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아직 돌이킬 수 있는 아이라면 기회를 주고 싶어요. 하지만 정말로 그랬다면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변호사가 기다렸지만 한정우는 그 뒤를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손에는 금고에서 꺼낸 졸피뎀 약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약봉지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혹시 사위분이 의사인 걸로 알고 계시죠? 한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사위분 류진석 씨는 2년 전 면허가 정지됐습니다. 사유는 불법 도박 연루입니다. 한정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의사라는 게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의사이긴 했지만 더 이상 의사가 아니었죠. 면허가 정지된 사람이 졸피뎀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한때 의사였으니까요. 루트를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한정우가 법률사무소를 나서는 뒷모습은 들어올 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구부정하게 들어온 어깨가 곧게 펴져 있었죠. 슬픔이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슬픔 위에 무언가가 덮인 것이었습니다. 결심이었습니다. 한정우는 경찰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죽음에 대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급성 심장마비로 이미 종결된 사건이었으니까요. 졸피뎀 약봉지만으로는 사위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정우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낸 겁니다. 같은 상황을 다시 만드는 것.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왜 경찰에 가지 않았느냐고. 증거가 부족하다면 수사를 의뢰할 수 있지 않았느냐고. 맞습니다. 하지만 한정우에게는 경찰보다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딸이 정말 알고 있었는지, 사위가 아내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딸이 알면서도 눈을 감은 것인지, 그것만은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증거보다 딸의 눈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한정우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30년을 곁에 둔 그 사람, 백종대. 이 남자가 이 모든 비극의 진짜 설계자라는 것을 한정우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2022년 9월, 법률사무소를 다녀온 뒤 한정우의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양평 별장에서 조용히 지냈고, 딸이 오면 밥을 같이 먹었고, 백종대가 찾아오면 마당에서 소주를 나눴죠. 하지만 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정우는 매일 밤 서재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기에 날짜와 이름, 그리고 숫자를 적어 나갔습니다. 딸이 언제 왔는지, 사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백종대가 서재에 몇 분이나 있었는지, 아버지가 아닌 수사관의 눈으로 가족을 관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노트의 첫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수가 미안하다. 너를 보내고 나서야 눈이 떠졌다. 2022년 10월, 한정우는 변호사를 다시 찾아갑니다. 이번에는 유언장을 들고 왔습니다. 변호사가 내용을 읽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전 재산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한다. 딸 한서윤에게는 일체의 재산을 상속하지 않는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한정우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것만 추가해 주시오. 내 딸은 이미 죽은 것과 같다. 변호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한 문장에 담긴 무게를 느꼈기 때문이었죠. 아버지가 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겁니다. 재산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사형 선고. 그 유언장 한 장에 한정우의 40해 아버지 인생이 끝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정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언장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11월, 한정우가 별장의 가스감지기를 교체했습니다. 업체를 불러 최신형으로 바꿨는데 나중에 화재 잔해에서 나온 부품 중에 가스감지기와 상관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 모듈이었죠. 한정우는 감지기를 교체하면서 별장 곳곳에 카메라를 심어 놓은 겁니다. 거실, 주방, 창고, 누가 들어와서 무엇을 만지는지 전부 기록되도록요. 12월에는 별장 관리를 맡고 있던 직원 김 씨에게 뜬금없는 질문을 합니다. 김 씨, 휘발유랑 물을 통에 담아 놓으면 구분할 수 있겠나? 김 씨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자 한정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하지만 그 질문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습니다. 2023년 초, 한정우는 양평 별장 창고에 있던 휘발유 5통을 전부 비우고 닫은 통에 물을 채워 넣었습니다. 냄새까지 감추기 위해 소량의 세정제를 섞었죠. 겉보기에는 완벽한 휘발유 통이었지만 안에 든 것은 물이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한정우는 딸과 사위가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하려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보험금 30억, 빌딩 상속, 동기는 충분했죠. 그리고 방법은 화재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양평 별장은 외진 곳에 있었고 창고에 휘발유가 있다는 걸 딸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물로 바꿔놓으면 불을 질러도 불이 붙지 않습니다. 딸이 실행에 옮기는 순간을 카메라로 잡고 그 증거로 경찰에 넘기면 됩니다. 미수라 해도 증거가 있으면 처벌이 가능하죠. 한정우의 계획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요. 이상한 건 그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시기 한정우는 백종대를 떠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저녁 별장 마당에서 소주를 마시다가 한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종대야, 요즘 서윤이가 이상해. 올 때마다 서재를 기웃거려. 사위도 그렇고 나를 죽이려는 것 같아. 백종대가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이 굳었죠. 한정우는 그 얼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0년 지기가 이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놀라는지, 당황하는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백종대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눈이 한번 깜빡였을 뿐, 목소리는 곧바로 안정을 찾았죠. 정우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 내한테 맡겨. 너무 빨랐습니다. 친구가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 말하면 보통 사람은 놀라거나 경찰에 가자고 하거나 적어도 자세한 사정을 묻습니다. 그런데 백종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아니,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받아넘긴 겁니다. 한정우는 그날 밤 노트에 적었습니다. 종대, 이 녀석도 한패인가. 그리고 그 밑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혜수야, 내가 진짜 친구라면 물을 그대로 둘 거다. 하지만 내가 적이라면 반드시 그 물을 다시 기름으로 바꿀 거다. 여기서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 송기철, 51살. 송기철은 전과 3범이었습니다. 사기와 절도로 3번 감옥을 다녀온 사람이었죠. 하지만 마지막 출소 이후 이 남자는 진심으로 달라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양평의 작은 공장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시급은 10,000원이 채 되지 않았지만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8살 딸 송하은이가 있었으니까요. 아내는 송기철이 2번째로 감옥에 들어갔을 때 떠났습니다. 아이를 두고 간 겁니다. 출소 후 송기철은 딸을 혼자 키웠습니다. 매일 아침 딸의 머리를 묶어주고 도시락을 싸고 학교 앞까지 데려다 줬죠.
서툴렀지만 진심이었습니다. 하은이가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빠는 나쁜 사람이야. 송기철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엔 좀 나빴어. 근데 이제는 아니야. 하은이 때문에 착한 사람이 됐어. 하은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됐어. 아빠가 착하면 됐어. 송기철이 10년 전 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쓴 사람이 있었습니다. 백종대였습니다. 백종대도 젊은 시절 사기 전과가 있었죠. 두 사람은 출소 후에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송기철에게 백종대는 그나마 사회에서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2023년 9월, 백종대가 송기철에게 전화를 합니다. 기철아, 돈 좀 벌래? 간단해. 양평에 있는 별장에서 하루만 자면 돼. 300만 원 줄게. 300만 원. 송기철의 한 달 월급보다 많은 돈이었습니다. 마침 하은이의 태권도 학원비가 밀려 있었죠. 송기철은 망설였습니다. 전과자의 본능이 이건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그 본능을 눌렀습니다. 왜 그냥 자기만 하면 돼? 무슨 일이야? 백종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구 별장인데 관리인이 필요해. 하루만 있어 주면 돼. 별거 아니야. 송기철이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형, 하은이 학원비만 내면 돼서. 그 전화를 끊고 송기철은 딸에게 말했습니다. 하은아, 아빠가 내일 일 좀 하고 올게. 돈 벌어서 학원비 내줄게. 하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빨리 와. 그것이 아버지와 딸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한정우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백종대가 누군가를 별장에 들인다는 것까지 파악하고 있었죠. 초소형 카메라가 작동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정우가 예상한 시나리오는 이랬습니다. 딸이 휘발유라고 믿는 물을 뿌리고 불을 붙이면 불은 붙지 않는다. 그 장면이 카메라에 찍힌다. 문제는 한정우가 한 가지를 시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백종대가 진짜 적인지 아닌지. 만약 백종대가 단순한 친구라면 창고의 통을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백종대가 한정우의 죽음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물을 다시 진짜 휘발유로 바꿀 겁니다. 불이 확실히 붙도록. 한정우의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종대야, 30년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이제 곧 알게 되겠지.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고 물이 채워져 있었고 유언장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한정우는 이 함정에 빠질 사람이 딸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함정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정우가 시험하려 한 그 남자, 백종대. 이 사람은 한정우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판 자체를 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 위에서 아무 죄 없는 송기철이 잠들게 됩니다. 2024년 10월 11일 금요일 오후 한서윤이 남편 류진석과 함께 양평 별장에 도착했습니다. 트렁크에는 와인 2병과 소고기가 실려 있었죠. 딸이 아버지에게 저녁을 해주겠다며 찾아온 겁니다. 한정우는 현관에서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2년 전이었다면 반가운 저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한정우의 눈에 비친 딸과 사위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한정우는 웃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웃었죠. 왔구나. 고기 가져왔어. 아버지가 숯불 피울게. 마당에서 숯불을 피우고 거실에서 밥상을 차리고 와인을 따르고 겉으로 보면 평화로운 가족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식탁 아래에서는 세 사람 모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류진석이 와인잔을 건넸습니다. 아버님, 이거 제가 특별히 골랐습니다. 건강에 좋은 거예요. 한정우는 잔을 받았습니다. 와인의 색이 유난히 짙었죠. 한정우는 잔을 코에 가져갔습니다. 과일향 사이에 미세하게 섞인 쓴 냄새. 2년 전 아내의 주머니에서 나온 졸피뎀. 그 약의 냄새를 한정우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와인을 입에 댔습니다. 하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적시고 잔을 내려놓았죠. 류진석의 눈이 잔을 향했습니다. 와인이 줄었는지 확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한정우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한정우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자리였죠. 류진석은 설거지를 하러 주방에 가 있었습니다. 서윤아, 응, 아빠한테 할 말 없니? 한서윤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꼬이는 게 보였죠. 한정우는 딸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돌이킬 수 있는 아이인지 아니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간 것인지 마지막 확인이었습니다. 서윤이 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벌어졌다 닫혔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죠. 한정우는 기다렸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됐습니다. 아빠 미안하다. 사실은 이라는 그 한마디만. 서윤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없어요, 아빠.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술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한정우는 그 눈을 봤습니다. 2년 전 사위의 미소에서 봤던 것과 같은 눈이었습니다. 입과 눈이 따로 노는 그 표정. 한정우의 눈에서 마지막 빛이 꺼졌습니다. 아버지로서의 빛이었습니다. 그래, 없으면 됐다. 한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죠. 하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귀를 열었습니다. 밤 11시, 별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한정우가 잠든 것처럼 보이자 거실에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한정우는 침실 문틈으로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발소리 둘, 창고 문이 열리는 소리, 무거운 것을 끄는 소리, 그리고 거실 바닥에 액체가 뿌려지는 소리. 철퍽, 철퍽, 철퍽. 한정우는 침착했습니다. 그 통 안에 든 건 물이었으니까요. 불은 붙지 않을 겁니다. 카메라가 모든 걸 찍고 있을 겁니다. 계획대로였습니다. 새벽 2시, 류진석이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한서윤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딸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류진석이 라이터를 튕겼습니다. 불이 붙었습니다. 거실 바닥을 타고 불길이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물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휘발유였습니다. 한정우가 바꿔놓은 물을 누군가 다시 진짜 휘발유로 교체해 놓은 겁니다. 한정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이건 계획에 없었습니다. 불이 붙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별장이 빠르게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정우는 침실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별도의 방에서 잠들어 있던 송기철이 있었습니다. 새벽 3시 47분, 화재 신고가 접수됩니다. 양평서 강력계 노재학 형사가 현장에 도착한 것은 새벽 5시였습니다. 43살, 10년 차 형사. 이 사람에게는 양평 별장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3년 전 차은숙의 급사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가 바로 노재학이었거든요. 당시 부검 결과 자연사로 종결했지만 노재학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찜찜한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화가 끝난 별장에 들어선 노재학이 가장 먼저 본 것은 거실 바닥의 시신이었습니다.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고 육안으로는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죠. 노재학은 현장을 돌며 3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첫째, 창고에 빈 휘발유 통이 5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과수 현장 감시 결과 5통 중 3개에서는 휘발유 성분이 아닌 수돗물과 세정제 잔여물이 검출됐습니다. 나머지 2통에서만 휘발유 성분이 나왔죠. 같은 창고에 있던 같은 규격의 통인데 내용물이 달랐던 겁니다. 둘째, 시신의 폐에서 그 흐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화재로 숨졌다면 연기를 마셨을 테고 폐에 그 흐름이 남아야 합니다. 그 흐름이 없다는 건 불이 나기 전에 이미 호흡이 멈춰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셋째, 별장 외부에 설치된 CCTV 4대의 저장 장치가 확인됐는데 사건 당일 오후 6시부터 새벽 3시까지 약 9시간의 영상이 깔끔하게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실수로 지워진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겁니다. 노재학 형사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이건 단순 화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별장에서 200m쯤 떨어진 곳에
사는 임복순 할머니가 경찰을 찾아왔습니다. 72살, 이 동네에서 40년을 산 주민이었죠. 불이 난 새벽에 잠을 못 자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형사님, 그날 새벽에 별장에서 사람이 나오는 걸 봤어요. 노재학이 물었습니다. 몇 명이었습니까? 할머니가 손가락 3개를 펼쳤습니다. 셋이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처음에 둘이 나왔어요. 젊은 남녀. 차 타고 갔어요. 그러고 한참 뒤에 3번째 사람이 나왔는데 3번째 사람이요. 그 사람은 불이 나기 전에 나왔어요. 1시간쯤 전에 나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갔어요. 노재학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다시 들어갔다고요. 혹시 그 사람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어두워서 얼굴은 못 봤어요. 근데 걸음걸이가 있잖아요. 그게 이 별장 주인 한 회장님 같았어. 3번째 사람. 불이 나기 전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 사람. 걸음걸이가 한정우와 같았다. 노재학은 곧바로 한정우의 소재를 확인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딸 한서윤에게 전화했지만 역시 부재 중이었죠. 사위 류진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흘 뒤 국과수에서 DNA 감정 결과가 도착합니다. 노재학은 결과지를 받아들고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시신의 DNA가 한정우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별장에서 숨진 사람은 한정우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면 불 속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은 대체 누구이고 한정우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노재학이 시신의 지문을 조회합니다. 화재로 손상이 심했지만 왼손 약지와 소지 2개의 지문이 살아남아 있었죠. 데이터베이스를 돌리자 이름이 떴습니다. 송기철, 51살, 전과 3범, 사기, 절도, 사기. 노재학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50억 자산가의 별장에서 전과 3범이 왜 숨지는 겁니까?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접점이 있는 걸까요? 송기철의 혈액에서 고농도 졸피뎀이 검출됐습니다. 수면제였습니다. 누군가 이 남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잠든 사이에 불을 질렀다는 뜻이었죠. 처방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졸피뎀을 처방한 의사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류진석. 2년 전 면허가 정지된 사위였습니다. 면허가 정지됐는데 어떻게 처방이 가능했을까요? 정지 전에 미리 빼돌린 처방전이었습니다. 3년 전 차은숙이 죽기 한 달 전에 발행된 처방전. 같은 약, 같은 용량. 한정우의 아내를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약이 3년 뒤 송기철에게도 쓰인 겁니다. 그리고 노재학이 송기철의 전과 기록을 넘기다가 멈춥니다. 10년 전 교도소 수감 기록. 같은 방에 수감된 동기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백종대, 한정우의 30년 지기. 그 남자와 불 속에서 죽은 송기철이 10년 전 같은 감방을 쓴 사이였습니다. 노재학 형사는 책상 위에 사진 3장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한정우, 송기철, 백종대. 이 3사람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의 한쪽 끝에 딸과 사위가 매달려 있었죠. 단순 화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누군가 설계한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판을 짠 사람이 한 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노재학은 수첩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3년 전에도 이 별장이었어. 그때 내가 놓친 거야. 증거는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노재학 형사는 사건 발생 닷새 만에 퍼즐의 윤곽을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별장에서 숨진 사람은 한정우가 아니라 송기철이었고 송기철의 혈액에서 졸피뎀이 검출됐으며 그 약을 처방한 사람은 사위 류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송기철과 백종대는 10년 전 같은 감방을 쓴 사이였죠.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정우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50억 자산가의 별장에서 전과 3범 송기철은 왜 잠들어 있었는가? 노재학은 먼저 딸 한서윤과 사위 류진석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새벽 서울 강남의 자택으로 돌아간 뒤 외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직은 참고인 신분이었죠. 노재학이 전화를 걸자 서윤이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형사님, 아버지가 연락이 안 돼요. 별장에서 불이 났다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다면 어디 계신 건가요? 노재학은 일부러 핵심을 비켜 물었습니다. 한서윤 씨, 10월 11일 금요일에 양평 별장에 가셨죠?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아버지한테 저녁 해드리러 갔어요. 밤 10시쯤 나왔고요. 혹시 별장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버지 혼자 계셨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송기철이 별도의 방에서 자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노재학은 아직 그 카드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다른 방향으로 먼저 움직입니다. 노재학이 사건 당일 별장 주변의 차량 통행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양평 별장으로 가려면 반드시 지나야 하는 편의점이 하나 있었죠. 이 편의점의 외부 카메라, 흔히 말하는 블랙박스 겸용 방범 카메라에 사건 당일 별장 방향으로 간 차량이 3대 찍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차량, 오후 4시 30분, 류진성 명의의 검은색 승용차, 한서윤이 조수석에 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차량, 오후 5시 20분, 송기철 명의의 흰색 경차, 세 번째 차량, 오후 6시 50분, 노재학은 세 번째 차량의 번호판을 조회했습니다. 소유주의 이름이 화면에 떴을 때 노재학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백종대, 한정우의 30년 지기. 그가 사건 당일 저녁 별장 방향으로 차를 몰고 갔었습니다. 노재학은 백종대를 소환합니다. 참고인 신분이었습니다. 취조실에 앉은 백종대는 65살답지 않게 차분했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앉았고 시선도 흔들리지 않았죠. 노재학이 물었습니다. 10월 11일 저녁에 양평에 가신 이유가 뭡니까? 백종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우가 나한테 와달라고 했어요. 딸이랑 사위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무서우니까 와달라고요. 그래서 가셨고요. 네, 8시쯤 도착해서 11시쯤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뭘 하셨습니까? 정우랑 얘기했죠.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는데 정우가 싫다고 했어요. 딸한테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노재학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송기철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백종대의 표정이 처음으로 변했습니다. 눈이 한번 깜빡였고 왼손이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움직였죠. 하지만 곧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누구요? 모르는 사람인데요. 거짓말이었습니다. 10년 전 같은 감방을 쓴 사이였으니까요. 노재학은 이 순간 백종대가 거짓말을 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카드가 필요했거든요. 그 카드가 이틀 뒤에 나옵니다. 노재학은 백종대의 은행 거래 내역을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확보했습니다. 본 계좌에는 특별한 게 없었죠. 하지만 백종대 명의의 증권사 연결 계좌,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는 그 계좌에서 거래 기록이 하나 나왔습니다. 사건 열흘 전 9월 30일 송기철에게 300만 원 이체, 적요란에는 관리비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송기철을 모른다고 했던 백종대가 사건 열흘 전에 송기철에게 300만 원을 보냈습니다. 노재학은 백종대를 다시 소환합니다. 이번에는 피의자 신분으로요. 취조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노재학이 계좌 기록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백종대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죠. 송기철 모른다고 하셨죠. 그런데 왜 300만 원을 보냈습니까? 백종대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10초, 20초, 30초.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종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노재학이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정우를 살리려고 한 겁니다. 노재학이 되물었습니다. 살리려고요. 백종대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정우가 나한테 다 말했어요. 딸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것, 화재로 위장하려 한다는 것. 그래서 정우가 계획을 세웠어요. 휘발유를 물로 바꿔놓으면 불이 안 붙으니까 딸이 실행하는 순간을 잡겠다고. 그래서 송기철은요. 정우 대신 누울 사람이 필요했어요. 정우가 부탁한 겁니다. 누군가 자기 대신 별장에 있어야 딸이 실행에 옮기니까. 재혁이, 아니 기철이한테 하루만 자달라고 한 거예요. 물로 바꿨으니까 불이 안 붙는다고, 안전하다고.
노재학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송기철은 죽었잖습니까? 백종대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진심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죠. 누군가 물을 다시 진짜 휘발유로 바꿨어요. 취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노재학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정우가 창고에 휘발유 5통을 물로 바꿨습니다. 딸이 그 물을 뿌리고 불을 붙이면 불은 붙지 않습니다. 딸의 범행 시도가 카메라에 찍히고 그것이 한정우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물을 다시 진짜 휘발유로 교체했습니다. 5통 중 2통만요. 딸은 물인 줄 알고 뿌렸지만 일부는 진짜 휘발유였던 겁니다. 사위가 불을 붙이자 진짜 불이 붙었고 별도의 방에서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 있던 송기철이 대피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물을 다시 기름으로 바꾼 사람은 누구일까요? 노재학은 주유소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양평 일대 주유소 12곳의 CCTV와 카드 결제 내역. 사건 사흘 전인 10월 8일 양평읍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 30리터를 휴대용 통에 담아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카드 결제, 명의자, 이름, 문지은, 한정우의 보험을 관리하던 재무설계사였습니다. 노재학의 머리에 물음표가 떠올랐죠. 재무설계사가 왜 휘발유를 대량으로 구매합니까? 문지은을 체포했습니다. 35살 여자는 취조실에 앉자마자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분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백종대 씨가 시켰어요. 휘발유 사서 별장 창고에 갖다 놓으라고. 통 2개만 바꾸면 된다고. 왜 그 사람 말을 들었습니까? 문지은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2년 전부터 만나고 있었어요. 종대 씨랑 결혼하자고 했거든요. 빌딩 지분을 받으면 같이 살자고. 노재학이 물었습니다. 백종대가 빌딩 지분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문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정우 회장이 죽으면 자기한테 40%가 온다고 했어요. 계약서가 있다고. 노재학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백종대, 이 남자가 처음부터 모든 것의 배우였습니다. 딸 한서윤이 사치에 빠진 것, 사위 류진석이 도박에 빠진 것, 백종대가 판을 짠 겁니다. 딸이 아버지를 죽이게 만들고 보험금 30억은 딸에게, 빌딩 지분 40%는 자기에게, 양쪽을 동시에 먹으려 했던 거죠. 그때 노재학은 백종대의 과거를 더 깊이 파봅니다. 30년 전 백종대와 한정우는 같은 동네에서 자란 친구였습니다. 둘 다 가난했죠. 가진 거라곤 몸뚱이 하나뿐이던 시절, 한정우는 인쇄소를 차리고 밤낮으로 일했고 백종대는 사업을 벌이다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한정우의 빌딩이 올라갈 때 백종대는 빚을 지고 있었죠. 한정우가 도와줬습니다. 돈도 빌려주고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백종대는 늘 고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마움과 질투는 같은 뿌리에서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0년 동안 친구의 성공을 옆에서 지켜본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축하한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왜 나는 안 되는 건지 이를 갈았던 밤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백종대에게 한정우의 50억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친구의 행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받지 못한 몫이었을까요? 백종대는 10년 전 사기 혐의로 교도소에 다녀왔습니다. 한정우가 변호사 비용을 대줬죠. 출소 후 백종대는 더 다정해졌습니다. 정우야, 내가 내 은인이야. 내가 평생 갚을게. 그 다정함이 진짜가 아니었다는 걸 한정우는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것이 나옵니다. 한정우의 핸드폰이 양평의 한 편의점 사물함에서 발견됐습니다. 전원이 꺼진 상태였지만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가 복원됐죠. 사건 당일 새벽 2시에 보낸 문자였습니다. 수신자는 한정우의 변호사. 변호사님, 계획대로 됐습니다. 종대가 기름을 바꿨더군요. 노재학은 이 문자를 읽고 한참 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한정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물이 다시 기름으로 바뀐 것을 백종대가 바꿨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정우는 불이 진짜 붙을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별장에 송기철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구하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왜요? 왜 구하지 않았을까요? 한정우는 정의를 세우려 한 걸까요? 아니면 복수를 한 걸까요? 그 선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하지만 증거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한정우의 핸드폰에서 삭제된 파일이 하나 더 복원됩니다. 별장 내부에 설치했던 초소형 카메라의 영상이었습니다. 화재 전까지의 녹화본. 이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카메라는 녹았지만 클라우드에 자동 백업된 영상이 살아남은 겁니다. 클라우드에 살아남은 영상. 노재학 형사는 디지털 포렌식 팀과 함께 그 영상을 열었습니다. 화질은 거칠었지만 장면은 선명했습니다. 10월 11일 오후 4시 45분. 류진석이 주방에서 와인병 하나를 열고 주머니에서 작은 약봉지를 꺼냅니다. 하얀 알약 2알을 손바닥에 올리고 숟가락 끝으로 으깬 뒤 와인에 넣습니다. 그리고 젓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옆에서 한서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막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20분. 거실. 한서윤이 창고에서 통을 끌고 옵니다. 류진석이 뚜껑을 열고 바닥에 뿌리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공포와 결의가 동시에 번져 있었죠. 새벽 2시 3분. 류진석이 라이터를 꺼냅니다. 한서윤이 현관문을 열어놓고 뒤로 물러섭니다. 류진석이 라이터를 튕기는 순간 불이 붙습니다. 두 사람이 뛰쳐나갑니다. 차에 타고 사라집니다. 존 속살의 미수의 증거가 영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재학이 주목한 건 그 다음 장면이었습니다. 새벽 2시 18분. 불이 번지기 시작한 거실. 화면 오른쪽에서 사람 하나가 들어옵니다. 침실 쪽 뒷문으로 들어온 겁니다. 연기 사이로 얼굴이 보였습니다. 한정우였습니다. 한정우가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송기철이 잠들어 있는 방 앞에서 멈춥니다. 문에 손을 댔습니다. 20초, 30초. 한정우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송기철은 수면제를 먹고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불이 나도 깨어나지 못하는 상태였죠. 문 하나만 열면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한정우의 손이 문고리 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열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영상이 여기서 끊겼습니다. 열기 때문에 기기가 녹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잡힌 한정우의 표정은 눈을 감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슬픔인지 결심인지 구분할 수 없는 아주 오래된 고통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노재학은 영상을 3번 돌려봤습니다. 한정우는 구하러 간 겁니까? 확인하러 간 겁니까? 아니면 구하려다가 멈춘 겁니까? 그 20초 동안 이 남자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수사는 이제 3갈래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딸과 사위, 백종대, 그리고 사라진 한정우. 먼저 백종대. 노재학이 백종대의 자택으로 출동했을 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현관문은 잠겨 있었고 관리사무소 직원이 마스터키로 문을 열었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옷장 문이 열린 채 행거가 절반이나 비어 있었고 여권과 신분증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세면대 위 칫솔도 없었죠. 계획적인 도주였습니다. 하지만 백종대는 한 가지를 놓고 갔습니다. 책상 위에 편지 한 장. 봉투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안에 접힌 편지지가 들어 있었죠. 노재학이 장갑을 끼고 편지를 펼쳤습니다. 백종대의 글씨였습니다. 정우야, 미안하다. 이 말을 하기까지 30년이 걸렸다. 서윤이가 사치에 빠진 것도 나였어. 카드를 만들어주고 명품을 사주고 돈 쓰는 맛을 가르쳤지. 사위가 도박에 빠진 것도 나야. 내가 판을 깔았어. 처음에 이기게 해놓고 나중에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었지. 왜냐고 묻겠지. 딸이 내 손에 있어야 빌딩도 내 손에 오니까. 딸이 돈에 미쳐야 아버지한테 손을 벌리고 아버지가 죽어야 내가 그 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은숙이 일도 알고 있었어. 사위가 뭘 했는지. 하지만 막지 않았어. 오히려 약을 구할 수 있는 루트를 알려줬지. 30년 동안 내 옆에서 웃었어. 근데 정우야, 솔직히 말할게. 한 번도 진심으로 웃은 적이 없었어.
내가 빌딩을 올릴 때 나는 빚을 갚고 있었고, 내가 가족과 웃을 때 나는 혼자 소주를 마시고 있었어. 내가 빌려준 돈, 고맙기보다 치욕스러웠어. 미안하다, 친구야. 이게 친구한테 할 말인지는 모르겠다. 노재학은 편지를 읽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얼굴에 가면을 쓰고 친구 옆에 서 있었던 겁니다. 술잔을 부딪힐 때도, 딸의 결혼식에서 축사를 읽을 때도, 아내의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릴 때도 전부 가면이었습니다. 이상한 건 그뿐만이 아닙니다. 노재학은 한정우의 금고에서 발견된 메모를 다시 꺼냈습니다. 한정우가 직접 쓴 메모였죠. 종대야, 내가 적이라면. 여기까지만 쓰여 있었습니다. 그 뒤가 찢겨 있었거든요. 누군가 뒷부분을 뜯어간 겁니다. 한정우 본인이 뜯은 것인지 다른 사람이 뜯은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앞부분만으로도 한정우가 백종대를 의심하고 있었다는 건 분명했죠. 그리고 새벽 2시의 문자, 계획대로 됐습니다. 종대가 기름을 바꿨더군요. 기름이 바뀐 걸 알면서 송기철을 구하지 않았다. 계획대로라는 표현을 썼다. 이건 단순한 방관이 아니라 의도된 선택이었다는 뜻이 됩니다. 노재학은 생각했습니다. 만약 한정우가 송기철을 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불이 붙었지만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방화 미수, 딸과 사위는 미수범으로 처벌받지만 형량은 가볍습니다. 그리고 백종대는요, 직접 불을 지른 게 아닙니다. 기름을 바꾼 건 문지은이고 문지은에게 시킨 건 백종대지만 물적 증거만으로 백종대를 살인 교사로 잡기는 어렵습니다. 미수 사건에서 배우를 잡는 건 더더욱 어렵죠. 하지만 사람이 죽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살인이 되면 수사의 깊이가 달라지고 모든 관련자의 행적이 낱낱이 파헤쳐집니다. 한정우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걸까요? 한 사람의 목숨을 저울에 올린 겁니다. 송기철의 목숨과 진실의 무게를. 바로 그때 양평 경찰서에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나타납니다. 오후 3시, 접수 창구 앞에 작은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8살, 분홍색 패딩 점퍼에 운동화를 신고 양 갈래로 묶은 머리, 눈이 크고 볼이 빨간 아이였습니다. 옆에 나이 지긋한 여자분이 함께 있었죠. 아이의 이웃집 할머니였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송하은, 송기철의 딸이었습니다. 접수 담당 경찰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어? 꼬마야. 할머니가 대신 답했습니다. 이 아이 아빠가 보름 전에 돈 벌러 간다고 나갔는데 아직도 안 돌아와요. 연락도 안 되고 아이가 자꾸 아빠 찾아달라고 해서 왔습니다. 노재학이 그 소식을 듣고 접수 창구로 내려왔습니다. 하은이가 형사를 올려다봤습니다. 아저씨, 우리 아빠 어디 있어요? 아빠가 돈 벌어서 학원비 내준다고 했는데 왜 안 와요? 노재학은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대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아빠가 300만 원을 받고 남의 별장에서 잤다가 아무 이유도 모른 채 불에 타 숨졌다고요. 아빠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욕심과 계산 속에서 가장 먼저 희생됐다고요. 노재학이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은이가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아빠 빨리 오라고 해주세요. 내일 학교에서 아빠 그림 그려가야 하거든요. 노재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사 10년 동안 수많은 사건을 다뤘지만 이 순간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아이의 눈이 너무 맑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눈, 아빠가 돌아올 거라고 믿는 눈. 접수 창구 옆 의자에 앉은 하은이가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큰 사람의 머리 위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아빠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노재학은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3년 전 차은숙의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자신이 자연사로 종결하지 않았더라면, 조금만 더 파고들었더라면, 그때 사위의 졸피뎀을 발견했더라면 차은숙도 살고 송기철도 살았을 겁니다.
노재학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5시 한정우의 변호사가 양평 경찰서에 나타납니다. 손에 갈색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한정우 회장님이 맡기신 겁니다. 경찰이 여기까지 추적하면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노재학이 물었습니다. 여기까지라는 게 어디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변호사가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백종대가 배우라는 걸 밝혀내는 데까지요. 한 회장님은 형사님이 반드시 거기까지 갈 거라고 하셨습니다. 노재학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게가 있었습니다. 안에 편지지 여러 장과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죠. 봉투 겉면에 한정우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노 형사님께 3년 전 그 사건도 이번 사건도 답은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노재학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한정우의 마지막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는 이 사건의 모든 진실과 함께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노재학 형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지 5장과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지 첫 장 상단에 날짜가 적혀 있었죠. 2024년 10월 10일, 사건 하루 전이었습니다. 한정우는 모든 일이 벌어지기 하루 전에 이 편지를 썼던 겁니다. 한정우의 편지. 노 형사님께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제가 예상한 대로 일이 진행된 겁니다. 형사님이 백종대의 정체를 밝혀냈다는 뜻이니까요. 3년 전 아내 사건을 담당하셨던 분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형사님 잘못이 아닙니다.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증거를 남겨놓았습니다. 저는 3년 전 아내가 죽은 날부터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내 은숙이는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죠.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저는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슬픔이 너무 커서 생각을 멈췄습니다. 반년 뒤 아내의 옷에서 졸피뎀을 발견했습니다. 처방전이 없는 수면제였습니다. 그리고 사위가 가져다주던 건강보조식품 병이 통째로 사라져 있었죠. 저는 그때부터 알기 시작했습니다. 사위 류진석이 졸피뎀을 아내의 건강보조식품에 섞어 장기 투여했습니다. 수면제를 오래 복용하면 심장에 부담이 갑니다. 특히 고령자에게는요. 의사였으니 그 사실을 알고 있었겠죠. 아내는 자기가 왜 점점 졸리고 기운이 없는지 모른 채 사위가 챙겨준 건강보조식품을 감사하게 먹었을 겁니다. 노재학은 편지를 읽는 손이 떨렸습니다. 3년 전 자신이 자연사로 종결한 그 사건, 부검 소견서에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적었던 그 사건이 이런 진실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제가 가장 오래 고민한 건 딸이 알고 있었느냐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알고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사위가 엄마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면서도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의 장례식 날 밤, 서윤이가 남편에게 전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서윤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 이제 됐지. 이제 다 끝난 거지.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죽은 날 밤에 제 딸이 웃고 있었습니다. 형사님, 저는 그날 밤 딸을 잃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날이 아니라 딸의 웃음소리를 들은 그날 밤에요. 노재학은 잠시 편지에서 눈을 떼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내를 잃고 같은 날 밤에 딸마저 잃은 아버지. 그 사람이 이후 2년 동안 혼자 앉아서 이 계획을 세운 겁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증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없는 증거를 같은 상황을 다시 만들어서 꺼내려 한 것이었죠. 편지의 다음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백종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딸과 사위만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의 소비 패턴을 추적하다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서윤이의 카드 사용 내역에 백종대와 관련된 가맹점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백종대가 서윤이에게 카드를 만들어주고 명품 매장을 소개하고 돈 쓰는 습관을 길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사위의 도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류진석이 처음 도박을 시작한 곳이 백종대가 소개한 카지노였습니다. 종대가 왜 그랬는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친구가 내 딸을 왜 망가뜨리는 걸까?
하지만 금고에서 위조된 서류를 발견하고 알게 됐습니다. 내 빌딩 지분 40%를 자기에게 양도한다는 계약서, 내 도장이 찍혀 있었는데 저는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종대가 내 서재에 드나들면서 도장을 이용한 겁니다. 구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딸을 사치에 빠뜨리고 사위를 도박에 빠뜨리고 두 사람이 돈에 미치게 만든 뒤 아버지에게 손을 벌리게 한다. 그래도 부족하면 아버지를 죽이게 만든다. 보험금 30억은 딸에게, 빌딩 40%는 자기에게, 양쪽을 동시에 먹는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대를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물로 바꾼 휘발유. 종대가 진짜 적이라면 반드시 그 물을 다시 기름으로 바꿀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불이 확실히 붙어야 사람이 죽고 사람이 죽어야 보험금이 나오니까요. 예상대로였습니다. 노재학이 편지를 내려놓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편지의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형사님이 가장 궁금한 건 이거겠죠. 왜 송기철을 구하지 않았느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구하려 했습니다. 불이 붙는 순간 물이 아니라 진짜 기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종대가 바꿨다는 뜻이었죠. 증명은 끝난 거였습니다. 저는 뒷문으로 들어가서 기철 씨가 자고 있는 방 앞까지 갔습니다. 문에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노재학의 눈이 편지 위에 고정됐습니다. 기철 씨가 살면 어떻게 됩니까? 방화 미수로 끝납니다. 딸과 사위는 미수범으로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종대는요, 직접 불을 지른 게 아닙니다. 기름을 바꾼 건 문지은이고 종대와 문지은의 관계를 입증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종대는 그 사이의 증거를 없앨 겁니다. 도망칠 수도 있죠. 결국 아무도 제대로 처벌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죽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살인이 되면 수사의 규모가 달라지고 미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강도로 모든 관계자가 추적됩니다. 은행 계좌, 통화 기록, CCTV, 전부요. 저는 문 앞에서 20초를 서 있었습니다. 20초 동안 한쪽에는 기철 씨의 목숨이, 다른 한쪽에는 아내의 진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내렸습니다.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기철 씨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왔습니다. 형사님, 저는 이 선택을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기철 씨는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딸을 위해 300만 원을 받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제가 죽인 거나 다름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저는 아내의 원한을 풀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종대를 잡고 싶었습니다. 이 남자를 잡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이 죽습니다. 30년 동안 옆에서 판을 짜 온 사람입니다. 저를 놓치면 다른 먹잇감을 찾을 겁니다. 저를 찾지 마십시오. 저는 이미 아버지도 남편도 친구도 아닌 사람입니다. 다만 기철 씨의 딸이 걱정됩니다. 동봉한 서류는 기철 씨 딸 앞으로 된 신탁 계좌입니다. 2억을 넣어뒀습니다. 이걸로 그 아이의 죄는 갚아지지 않겠지만 적어도 학원비 걱정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한정우 올림. 노재학은 편지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동봉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송하은 명의의 신탁 계좌 2억 원이 예치되어 있었습니다. 한정우가 사건 전에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었죠. 이 남자는 송기철을 구하지 않는 선택을 하면서 동시에 그의 딸을 위한 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악인이라고 부르기에는 무언가가 남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사 결과를 정리합니다. 딸 한서윤과 사위 류진석은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클라우드 영상이 결정적 증거가 됐죠. 추가로 3년 전 차은숙 사건에 대해서도 재수사가 착수됐습니다. 류진석의 졸피뎀, 처방 기록과 건강보조식품, 구매 내역이 새롭게 확보됐습니다. 문지은은 방화 방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백종대는 살인 교사, 사문서 위조, 사기 혐의로 국제 수배됐습니다. 인천공항 출국 기록이 확인됐지만 이후 행적은 묘연합니다. 한정우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실종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구치소에서 한서윤이 면회 온 국선 변호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2번 죽였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2번이라니요. 서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바닥을 보다가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 번은 불태우려 했을 때, 그리고 한 번은 아빠를 괴물로 만들었을 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눈물이 진심인지 또 다른 가면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에서 서윤이가 엄마의 죽음을 알면서 웃었다는 대목을 읽은 노재학은 이 눈물을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노재학 형사는 사건 종결 보고서를 쓰면서 마지막에 이런 소견을 덧붙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 화재 사건으로 접수됐으나 수사 과정에서 존속살해 미수, 살인교사, 보험 사기 미수, 사문서 위조 등 복합적 범죄가 확인됐음. 3년 전 차은숙 사건과의 연관성이 있으며 본관이 당시 담당 형사로서 자연사로 종결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함. 재수사를 건의함. 2달 뒤의 일입니다. 2024년 12월 첫눈이 내리던 날 양평 별장터에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발견됩니다. 불에 탄 별장은 이미 철거되고 빈 터만 남아 있었죠. 그 빈 터 한가운데 흰 국화꽃 한 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노재학이 주변 CCTV를 확인했지만 아무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왔다 간 것으로 추정됐죠. 국화꽃 사이에 작은 메모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비에 젖어 번졌지만 글씨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기철아. 노재학은 그 글씨체를 알아봤습니다. 금고에서 나온 메모, 편지의 글씨체와 같았습니다. 한정우의 글씨였습니다. 한정우는 살아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이 빈터를 찾아와 꽃을 놓고 간 겁니다. 용서를 구한 걸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벌을 내리고 있는 걸까요? 노재학은 메모지를 증거 봉투에 넣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 회장, 당신은 진실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 위에 죄 없는 사람이 묻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누구일까요? 딸을 죽음의 도구로 만든 백종대일까요? 아버지를 불태우려 한 딸과 사위일까요? 아니면 한 사람의 목숨을 저울에 올린 아버지, 한정우일까요? 그리고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수면제로 세상을 떠난 아내 차은숙일까요? 300만 원을 받고 잠들었다가 돌아오지 못한 송기철일까요? 아니면 아빠를 기다리며 매일 현관문을 바라보는 8살 하은이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한정우였다면 그 문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불은 꺼져도 죄는 남고 사람은 떠나도 진실은 남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혹시 구독을 안 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 번이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